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부에 꼭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이 제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기적이다, 속물적이다, 돈이 전부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친구의 부탁에 선뜻 도움을 주었다가 그것이 끝없는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요. 너는 여유 있잖아. 친구끼리 좀 돕고 살자라는 말이 가져오는 씁쓸한 뒷맛. 노후에는 어떤 친구를 곁에 두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 관계가 우리 삶을 갉아먹는 걸까요? 지금부터 노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3가지 관계와 꼭 곁에 두어야 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지혜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끝없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도움으로 시작합니다. 한 번만 도와줘, 이번만이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한 번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몇백만 원, 나중에는 몇천만 원으로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통장 잔고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래도 있잖아. 나는 진짜 없단 말이야. 이 한마디가 가져오는 죄책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마치 돕지 않으면 친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압박감이 생기지요. 그렇게 1번, 2번, 3번.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상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에 옆 사람을 돕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도움을 주는 행위에서 호혜성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도움을 주면 언젠가는 그 도움이 돌아올 것이라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내 삶이 무너질 정도로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받는 것이 당연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빚진 마음에 고마워하지만 몇 번 받고 나면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는 안 될 것 같아라는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너 변했다. 돈이 뭐라고 그러냐? 그럼 나는 어쩌라고? 이처럼 문제의 핵심은 내가 돕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통제권이 무너진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끼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실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경제적 안정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재취업의 기회도 제한적이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돌아와서 도와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도와줄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경제적 도움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돕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노후의 재정 안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책임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경제적 부담을 서로에게 지우지 않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책임한 소비 습관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어떻게 나를 소비의 늪으로 이끄는 걸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노후에 가난한 상태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평생 무분별한 소비 패턴을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비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도 같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이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점차 자신의 소비 방식까지 변하게 됩니다. 재정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상태가 장기화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보다 현재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가치관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경험한 즐거움은 더 큰 즐거움을 찾게 만듭니다. 카드값을 보고 멍해지는 날이 늘어나고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즉각적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쓰는 행위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순간적인 행복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어서 곧 사라지고 더 큰 소비로 그 행복감을 다시 얻으려는 심리가 형성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준거 집단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특히 오랜 친구 관계에서는 이 영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몇 번 외식하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더 좋은 곳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써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라는 말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소비 후에도 다시 벌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한 번 잘못된 소비 습관이 자리 잡으면 회복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고정된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소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품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품격이 아니라 친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턱 내야지. 이 정도는 써야지. 너는 여유 있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니까 괜찮다고 여겼을 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끝이 없다는 사실을.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소비의 동조 압력입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분위기상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의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건 오직 자신뿐입니다. 더 슬픈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 친구들은 당신이 돈을 쓸 때만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적으로 조심하기 시작하면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듭니다.
결국 남는 것은 비워진 통장과 후회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출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소비를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소비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나는 오늘의 이 지출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 소비였을까요? 아니면 순간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낭비였을까요? 노후의 경제적 자유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소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의 안정을 오늘의 과시적 소비로 교환하는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서서히 잠식해 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야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몇 개월 후 같은 거울을 보며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한숨 짓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녁에 함께 걸을까? 가을 하늘이 정말 아름답더라. 이 나이에 무슨 산책이야? 무릎도 아픈데. 요즘 온라인 강의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어. 내년에 스페인 여행 갈 거거든. 그 돈이면 병원비 모아둬. 우리가 어디 가서 스페인어를 쓰겠어.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우리 뇌는 점차 부정적인 반응에 익숙해집니다. 마치 습관처럼 모든 상황에 회의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UCLA의 뇌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즉,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실험에서는 65세 이상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나이 들면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다른 그룹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증가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꾸준히 들려주었습니다. 결과는 부정적 메시지를 들은 그룹의 인지, 테스트 점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됐지?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개구리를 서서히 데우는 물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변화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년 퇴직 후 2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엔 즐거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불평과 푸념으로 가득 차더군요. 건강 문제, 자식 걱정, 돈 문제.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됐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더 우울해진다는 것을요. 그 모임을 그만두고 도서관 봉사활동을 시작한 뒤로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마치 향수처럼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향기가 아닌 독이라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휴대폰에서 가장 자주 통화하는 5명은 누구인가? 그들과의 대화 후 나는 더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더 무기력해지는가? 특히 노후의 부정적 사고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경제적 상황이 더 이상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시기에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를 기록해 보세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의 비율은 어떤가요? 그리고 그 대화 후 당신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은 어떻게 변했나요? 부정적 사고의 전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의도적 노출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도서관 독서 모임, 평생교육 강좌,
봉사활동단체 이런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노후의 정신적 풍요로움은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어떤 생각에 노출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라는 제한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멀리해야 할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노후를 더욱 빛나게 해줄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 함께할 동반자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찾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묵묵히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딘가에서 용기가 차오르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등을 밀어주고 내가 성취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79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행복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양질의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장수와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2세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50대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았어요. 60대에 들어서야 나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하자 어떤 친구들은 멀어지고 어떤 친구들은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둘째,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는 평생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사회에 나와서는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워나가는 삶은 나이를 떠나 우리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그냥 편하게 살아. 괜히 힘 빼지 말고.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처음에는 꿈틀대던 의욕도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배우고 도전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83세에 스마트폰 앱 개발을 배워 건강관리 앱을 출시한 일본의 마사코 와카마치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은퇴 후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60대에 프로그래밍을, 70대에 앱 개발을 공부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움의 길을 걸었고 결국 실버 앱 개발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셋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거울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내 주변이 늘 불평불만을 하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나 역시 그들과 똑같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 곁에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현재에 묶어두고 있는가? 셋째,
진정한 교감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를 찾으세요. 노후는 외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삶의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함께할 사람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내가 힘들 때 괜찮아, 내 곁에 내가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기쁠 때 정말 잘했다, 내가 해낸 거야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배를 잡고 웃어보셨나요? 그것도 친구와 함께?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아서도 무언가를 이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말 한마디가 즐거웠고 어떤 이야기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웃을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점점 웃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통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피식 웃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배를 잡고 웃고 서로에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냐며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마음으로 늙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야말로 노후를 빛나게 하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잘 챙겨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은 함께한 시간, 나눈 대화, 그리고 함께 지은 웃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와 노후를 빛나게 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무책임한 소비 습관에 휘말리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전염된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진정한 응원과 지지, 함께 성장하는 기쁨, 마음으로 교감하는 관계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무수히 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그 선택의 결과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묵묵히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삶을 가장 잘 돌보는 방법은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행복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동안 미뤄왔던 행복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듯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혹은 새롭게 만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노후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과거의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밀은 없다. 삶의 질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